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파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감이 무슨 보석의 종류인가 싶지만 저처럼 오컬트나 미스테리 마니아라면 분명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트기처럼 생긴 모형, 워낙 유명한 유물이죠. 기원전 800에서 5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2500에서 2800년 전 킴바야 문명 시기에 제작된 황금 공예품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딱 봐도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은가요? 미국의 동물학자 이반 티 샌더스는 1960년대 콜롬비아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킴바야 유물들을 접한 후에 아니 어떻게 그 옛날에 비행기 모형을 만들 수 있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시대를 벗어나 발견된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물을 뜻하는 말로 out of place artifacts, 약자로 오파츠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비행기 모형을 만들었을까요? 혹시 미래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실제 이 유물은 초고대 문명설 또는 UFO 주장에 강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란 속에 있던 킴바야 유물은 이후 조사를 통해 비행기가 아닌 물고기 형상을 본다는 장신구라는 게 밝혀지죠. 좀 아쉬웠는데요. 전혀 미스테리한 일로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오파츠라는 이 단어를 붙일 만한 의문스러운 유물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미확인 동물학자, 고대 우주 비행사 신봉자, 지구 창조설자, 그리고 저 같은 미스테리 마니아들에게는 늘 이목을 끄는 주제가 바로 오파츠 미스테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게 도저히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오파츠라고 불리는 물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발명된 안티키테라 기계. 이건 1900년 에게해의 안티키티라 섬 앞바다에 있던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유물을 가지고 있던 난파선이 무려 기원전 87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또한 기원전 150에서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곳은 그 당시에 기계공학과 천문학의 중심지였던 로도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의 안티키테라 기계를 실은 배가 로마로 향하다가 난파가 돼서 해저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발견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걸 알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50년간 그 비밀은 풀리지 않았죠. 시계 아닐까? 라고 추정했지만 이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엑스레이로 이 유물을 찍은 모습인데요. 촘촘하게 32개의 복잡한 톱니바퀴로 구성된 아주 심상치 않은 구조. 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한 후에야 드디어 알아냅니다. 이건 아주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움직임을 가진 달력 장치였습니다. 여기에는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게 해서 4년에 하루 정도 날짜가 늦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서 지구의 365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니, 기원전 150, 100년경,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을 측정했다는 말일까요? 이 사진은 학자들이 안티키테라 기계를 재현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만 봐도 그 당시 고대인들의 기술력과 정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오파츠를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록이 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이건 1999년 보물 사냥꾼들이 독일에서 발견한 청동 유물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기엔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기원전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죠. 아주 이전보다 더 오래전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류 최초로 우주의 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원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직경은 30cm, 청동판에 금으로 태양과 달, 별자리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사실 보면 애들이 그린 그림인가 싶지만 이건 문자 기록이 없던 거의 선사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청동기 시대 유럽인들의 어떤 천문학 지식, 관측 능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중부 유럽은 거의 깡촌이었다고 해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비교적 문명이 잘 발달한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오파츠들과는 그래서 더 차별점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100년 정도 후에 현실의 별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기 시작한 걸 본다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그 시대와 장소에서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었던 그걸 뛰어넘은 오파츠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다음의 오파츠는 파에스토스 원반입니다. 1908년 그리스령 크레타섬 파이스토스 지역의 미노스 궁전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게 역사상 최초의 인쇄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발명의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묻혀버렸다고 평가되는데요. 자, 파이스토스 원반은 약 기원전 17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37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에 구워진 점토, 지름 15cm, 두께 1cm 정도의 원반인데 이 양쪽 면에 상형 문자들이 나선형으로 새겨져 있어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상형 문자의 문양을 본뜬 도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점토에다가 찍어서 불에 구워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총 241개의 상형 문자가 기록된 이 파에스토스 원반의 진짜 미스테리는 이게 그 당시에 쓰던 어떤 크레타 문명의 문자가 아닌 새로운 별개의 문자로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자와 암호학자들이 다 해독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이것의 내용은 전혀 해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쓴 걸까요? 다음으로는 진짜 미스테리한 이 오파츠계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인 페니. 아니, 이 작은 동전 하나가 뭐 그렇게 미스테리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동전이라고 하면 한 개가 아니겠죠. 메인 페니의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동전은 11세기 노르웨이에서 주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문제는 메인 페니가 1957년 미국의 메인주에서 2만 점이 넘는 은화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이탈리아인이었던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건 15세기. 그런데 어떻게 훨씬 더 이전인 11세기 노르웨이 은하가 미국에서 발견된 걸까요? 굳이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자면 고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이미 그린란드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을 했고 빈란드라는 식민지를 건설한 게 있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여 여기 진짜 왔다면 선박이 조난당해서 싣고 있던 은화가 미국 메인주까지 떠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어쨌든 이 유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콜럼버스 이전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가 최초 미대륙을 발견했다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뒤집어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파츠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유물 한 점으로 역사를 뒤집는 오파츠들이 소개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직 오파츠로 보기에는 논란이 있지만 유물 자체는 진짜라고 인정받은 것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학술적으로 정말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평가받는 피리레이스 제독의 지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도죠. 1513년 피리레이스라는 오스만 제국의 장교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1929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견되었고요. 이게 그 16세기 당대의 지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아니 남아메리카 지역을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묘사해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여기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피리 제독의 지도에 이렇게 얼음이 뒤덮여 있기 전에 남극 대륙이 등장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남극은 인류에서 19세기 넘어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그려진 지도에 이게 등장할 리가 없을 텐데 정확히 여기에 그려져 있었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남극은 이미 1700만 년 전부터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죠,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얼음이 없는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고 의문이었는데요. 물론 이걸 그린 피리 제독은 나는 여러 고대의 지도들을 보고 이걸 그렸다라고 밝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남극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낸 것일까요? 이 아담한톡이 1936년 바그다드 근처 마을에서 발견된 높이 15cm 정도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건 약 2000년 전 유물로 밝혀졌고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4년간이나 도대체 이 항아리가 뭔지를 연구하던 박물관 측에서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배터리와 아주 비슷한 원리를 가진 고대 배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배터리의 원리는 19세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길어야 200~300년 전이겠죠. 그런데 2000년 전의 배터리라고요? 일단 특이한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 안에는 구립한 원통, 가운데는 쇠봉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 부식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걸로 봐서 이제 항아리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이것으로 전해질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구조가 현대의 배터리 기본 원리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 표면에 전류가 실제로 흐를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과학기술이었던 겁니다. 일명 바그다드의 배터리. 이후에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단지 안에서 파피루스 섬유가 확인되면서요. 이건 배터리가 아니라 파피루스의 부패를 막기 위해 철제 고정봉을 단 건데 이게 우연히 배터리와 구조가 비슷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가설에 힘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우연히 만들어 놓은 것이 현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이게 딱 어디에 쓰이던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물은 고대 화강암의 구멍 자국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화강암에다 이렇게 정교한 원형의 구멍을 낼 수 있었을까요? 요즘 시대의 화강암은 날카로운 철 톱니로 절단하는 만큼 단단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모양의 원형을, 게다가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보면 이건 더 미스테리해집니다. 그 당시 기술로 돌에서 이렇게 원 기둥 모양만을 떼어냈는데요.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공정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사실 이 원통에는 어떤 기구의 흔적까지 남아있어요. 촘촘한 나사산이 있죠. 그 당시에 화강암의 이 단단한 강도를 버티면서 거기 나사산까지 남길 수 있었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조법과 공구에 대해서는 후대에 전수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으로 했던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혹시 최첨단의 어떤 기술을 그들이 어떤 사유로 받아들였다는 걸까요?
어쩌면 이 유물들은 그저 박물관에서 봤다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시기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거나 그때의 기술력이라고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파츠가 외계의 힘을 빌려서 전수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 토미에서 이 벽화에, 동굴 벽화에 우주인과 비슷한 모습이 그려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모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획기적인 고대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품고 과거인들의 지적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만 최고의 발명품과 뛰어난 천재가 나타나는 법은 없으니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